안녕하세요. 페너스 상담센터 안녕의 원장 조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임상심리 전문가라는 직업을 갖고 있고요. 저는 임상심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대학원에서 임상심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병원에서 이제 수련도 받고 해야 이제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는 원래는 그래서 우울이나 불안이나 혹은 ADHD나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감별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치료 같은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그런 전문가였는데, 2018년부터는 이제 상담센터 안녕이라는 페너스 전문 상담 기관을 이제 오픈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반려동물 사별한 경험이 있고, 2009년에 다롱이라는 강아지를 보냈는데, 점점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저도 같은 그런 아픔들을 경험을 해본 입장으로서 이런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하던 직업도 상담이라는 직업이었으니까 이걸 좀 공부해보면서 운영을 해봐야겠다 해서 2018년부터 이제 운영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2020년에 온라인으로 책을 발간을 하고, 작년에 또 종이책으로 이제 개정해서 책을 냈는데, 오늘 강의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 증후군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책은 많은데 밸런스 증후군을 효과적으로 좀 뭔가 자아치유할 만한 그런 책들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좀 혼자서 좀 책을 읽으면서 안에 있는 과제들도 해보면서 뭔가 독서 치료처럼 이렇게 밸런스 증후군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좀 만들어보고 싶어서 낸 책이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시작해볼 것은 이제 밸런스 증후군이란 무엇인가. 앞에서 변성 교수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대략적으로 저는 설명하고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밸런스 증후군이라는 거는 반려동물 사별하고 겪을 수 있는 우울, 수면 문제, 불안, 혹은 공황이나 공황과 비슷한 신체 증상,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진단들의 통합적인 총합이 집합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이상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왜 1년 이상을 좀 그 기간으로 잡느냐. 근데 DSM이라는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책 5번째 개정판을 보면은 이 애도에 대한 진단이 나왔거든요. 지속성 복합 애도장애라는 진단 기준이 있고, 이거는 다른 우울이나 이런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애도에 대한 정말 사별을 겪은 사람들의 그런 심리적 문제에 대한 진단이에요. 그래서 그게 1년 이상 지속될 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망자라고 표현이 되는데, 망자에 대한 생각들, 죄책감, 사후세계에 대한 집착, 재회에 대한 집착, 이런 생각들이 1년 이상 지속이 될 때 우리가 지속성 복합 애도장애로 진단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도 그렇고 많은 그런 강의나 책이나 논문들에서 그 1년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 이유가 그 지속성 복합 애도장애라는 진단 기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진단 기준에 부합되면은 병이고 부합되지 않으면 병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2년 이상 그런 사별 반응들이 지속될 때 우리가 이거는 정상적 애도가 아니다라고 보게 되는 기준이 된다. 그리고 그 기준도 어떻게 보면 통계적인 것에서 나오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론들, 통계적인 것들을 했을 때 1년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정상으로 볼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왜 발생하는가 앞에서도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 볼게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의 상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은 판단하지 않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고 다니는 나쁜 사람인데
집에 가서 반려동물 만났을 때, 뭐 특히 반려견을 만났을 때 반려견이 당신은 내 보호자지만 사기꾼이니까 나는 사랑을 줄 수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사기꾼이라도 사랑해주고. 정말 끔찍한 얘기인데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식용 그런 식당에서 이렇게 뜨거운 솥에 개를 넣는데 개가 튀어나와서 보호자한테 꼬리를 흔들더라. 뭐 이런 끔찍한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정말 헌신, 우리가 막 충성심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조건적인 주는 그런 사랑은 인간관계에서 경험하기 힘든데 그런 사랑을 주는 존재인 거고, 또 보호할 대상, 정말 영원히 크지 않는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내가 항상 밥도 먹여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는 그런 존재가 상실되는 경험들, 또 나를 지켜봐주는 존재의 상실. 항상 저희 다롱이 같은 경우는 항상 저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 갈 때, TV 볼 때, 컴퓨터 할 때, 공부할 때 그냥 나만 바라봐주는. 근데 이 아이가 떠나고 나서는 이제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은 크지 않은 거죠. 가족들도 있지만 내가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거나 친구들도 있지만 교류가 많지 않거나 이럴 때 누가 내가 밥 먹고 누가 내가 울고 있고 누가 내가 요새 생활 잘하고 있는지 지켜봐주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은 반려동물밖에 없었을 텐데 정말 24시간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존재가 사라진다? 라는 거는 그런 큰 상실감을 줄 수밖에 없다. 관련된 일상활동, 산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기적으로 하던 일들이 사라지는 거, 또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주요한 동반자를 상실하게 되는 일이 되는 거고, 외상성 사별질품, 이거를 조금 넘어올게요. 뒤에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별이 아니라 외상적인 사별은 더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페노스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왕자가 제외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높거나 알코올 사용 문제가 있으신 경우, 두통, 복통 등의 그런 신체 증상이 동반될 때는 더 뭔가 극복하기 어려운 페노스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페노스 증후군 자체가 뭔가 정신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우울증, PTSD, 공황장애 이런 게 흔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우울증이 많기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PTSD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다. 물론 사고 때문에 진짜 PTSD를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사고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떠날 때 아파서 특히 급성의 증상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갑자기 증상들이 악화돼서 떠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경기도에서 김성호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했던 통계에 보면은 급성질환으로 사망한 반려동물이 24.8%였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치죠. 노화가 38.3이었고, 사고가 16.3%. 그래서 이렇게 반려동물 보내신 분들에게 준비가 된 상태였느냐 이런 것들을 쭉 물어봤을 때 준비 안 된 이별이었다가 27.7%. 그러니까 사람 사별도 그렇기는 하지만 사람은 그래도 호스피스도 있고 이렇게 의사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됐을 때 이제 임종이 임박했으니까 얘기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다, 혹은 오셔서 임종을 지키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반려동물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PTSD 증상을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다. 그리고 공황장애, 이런 사별들이 사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면은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밤새서 돈 벌면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거고, 시험에 떨어졌다 1년 2년 공부해서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는, 반려동물 사별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시 살아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해결할 수가 없는 그 스트레스들에 짓눌리면서 공황장애 같은 것들도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 우울증은 그래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정신장애이고, 우울감, 무기력감, 수면 문제, 죄책감, 인지기능 저하, 자살 사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많이 보이는데 밑에 있는 이런 설문지 검사들을 통해서 검사를 해볼 수 있고, 다만 이 검사 수치로만 딱 우울증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참고용이고,
정확한 감별을 위해서는 뭔가 종합심리검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냥 기준을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별 이후에 나타나는 우울증을 예전에는 정신장애를 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데이스5 2013년 14년인가 13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 개정된 판부터는 이제 아무리 이게 상실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들이더라도 진단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유의미한 뭔가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준해서 어떻게 보면 치료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우리가 주요 우울 사파라고 이렇게 보게 되고, 주요 우울 사파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뭐 그냥 가벼운 우울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일 수 있다라는 것들 이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지금 강의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동물매개 심리치료학회이고 또 동물교감치유학회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계속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이 페노스 증후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염두하고 치료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좀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그래서 뭐 PTSD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외상적인 사별을 경험했을 때 해야 되고, 이 척도들로 측정을 해볼 수 있다. 특히 뭐 두드러지는 증상들은 재경험 증상인데 뭐 플래시백처럼 정말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처럼 막 생생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뭐 아닌 분들은 악몽을 꾸는 분들도 있고, 뭐 자꾸 그 아이 떠날 때 그 상황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악몽들, 또 혹은 뭐 악몽을 꾸지도 않고 플래시백도 없는데 그냥 이 장면들이 자꾸 떠오르고 그래서 괴로워요. 이런 것들도 이제 재경험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경험 증상들을 보이시기도 한다. 뭐 회피 증상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집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괴롭게 느껴지고, 뭐 아이와 산책했던 길이 출근길인데 그래서 출근하는 것도 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일단 가기는 하는데 아침에 그렇게 출근할 때마다 산책했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너무 괴롭게 느껴진다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회피 증상이다. 그러니까 회피를 해서 회피 증상이 아니라 끔찍한 고통을 참아내면서 피하지 못하는 것도 회피 증상으로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페노스를 외상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는가? 그렇다. 그러니까 외상적이지 않더라도 페노스는 개인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외상성 사별의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떠난 거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이 교통사고로 떠난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떠난 것도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안정감, 신뢰감도 떨어지는 거죠. 나도 저렇게 끔찍하게 죽을 수 있어라는 그런 불안들이 또 올라오는 것들. 그래서 이런 보호자의 안전감이나 신뢰감에 대한 그런 것들도 회복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가해자 처벌, 뭐 학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뭔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처벌은커녕 조사도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봤던 케이스들은 경찰들이 어떻게 이렇게 미온적일 수가 있나, 뭐 동물 죽은 거라서 이렇게 조사를 안 하나 할 정도로 정말 여기서 이렇게 뭐 제가 봤던 케이스로 한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범인을 못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보호자들이 더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걸려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았는데 라는 것에 대한 거.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회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집에 살고 있는 것들이 너무 괴로워서 이사를 바로 가시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증상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눠봤고, 그래서 어떻게 이 애도와 관련된 상담을 해 나갈 것인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또 나눠볼게요. 아까 얘기해 주신 부분인데, 큐베러로스가 말한 애도의 4가지 단계,
사실은 죽음의 5가지 단계거든요. 이 키블라-로스는 죽음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고 그 당사자가 느끼는 죽음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은 욕구들, 뭐 처음에는 내가 죽을 리 없어, 뭐 내가 뭐 시한부 판정 받게 됐거나 이랬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죽게 된다고? 라는 처음에 믿지 못하는 그런 부인 상태. 그러다가 뭔가 결과가 잘못된 걸 거야, 혹은 뭐 결과가 사실이라고 믿는다면은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돼, 억울해, 뭐 이런 분노감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런 과정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협상하게 되고 우울, 수용하는 단계를 겪게 된다. 근데 어떻게 보면 보호자들도 이와 비슷한 그런 단계들을 겪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충격을 받고 뭔가 부인하고 싶고 뭔가 고립되고 이 생각들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막 제한하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회피죠. 그러니까 끔찍한 사실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이 이제 처음에 나타날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속될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떠난 게 아니라 소풍을 간 거야. 언젠가 나한테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 죽음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자각과 감정의 표출. 처음에는 멍해진 상태이고 뭔가 어떤 감정이 느껴지기보다는 그냥 막연히 괴로운 그런 상태에서 점차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게 되는 거죠. 죄책감도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움도 올라오고, 분노감들도 올라오고. 근데 뭐 분노감은 나 자신에 대한 분노가 될 수도 있고, 수의사에 대한 분노가 될 수도 있고, 가족에 대한 분노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 분노라는 거를 되게 좀 견디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가장 힘든 요소이기는 하나 분노감도 되게 힘들어하시기도 한다. 근데 그걸 또 정상화해드리는 과정들도 이제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감정들은 되게 있을 수 있는 감정이라고 되게 잘 받아들이는데, 뭐 불안도 예를 들어서 그거는 불안해할 수 있는 거니까, 무서운 거니까, 내가 맞닥뜨리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니까 불안해할 수 있어. 또 슬픈 것들도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되면 슬플 거야, 이렇게 다 인정해 주는데 분노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나도 분노에 대해서 잘 못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듣는 말들, 선생님한테 그렇게 화내면 안 되지, 엄마한테 화내면 안 되지, 오빠한테 화내면 안 되지, 이런 말들,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분노는 나쁜 거구나, 느끼면 안 되는 감정이야, 이렇게 느끼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분노는 사실 그렇지 않다. 나와 내 가족,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감정이고, 그래서 분노를 느끼는 거는 괜찮아요. 어떻게 표현할까가 중요한 거예요 라는 것들을 이 페노스조 분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이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걸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울, 이런 감정들이 좀 지나가고 났을 때 오는 우울, 어떻게 보면 급성의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슬픔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정제된 슬픔, 그리움, 이런 것들에 대한 우울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끼는 우울감들. 근데 이 과정에 오면서 우리는 조금씩 이제 협상하게 된다라는 거. 근데 타협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협상이나 타협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고, 보호자분들이 실제로 그러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한테 못 해준 것들도 있는데, 그래도 거의 매일같이 산책은 꼭 나갔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그게 또 내가 합리화하는 것 같기도 해서 그런 생각을 또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또 도와줘야 되는 부분은, 그런 타협이나 협상하는 과정도 자연스러운 애도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못한 거는 못한 대로, 잘한 거는 잘한 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 수용적인 그런 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좋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감정들을 해소해서 나가다 보면은 수용하고 뭔가 해소되는 그런 상황이
이 상황을 이제 마주하게 된다. 한바탕 감정들이 이렇게 폭풍처럼 지나가고 난 뒤에 그런 평온함을 우리가 느끼듯이 조금은 뭔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호들을 보이기도 하고, 뭐 일상생활 하다 웃기도 하고, 뭐 놀러도 가고 싶어 하고, 친구들도 다시 만나려고 하고, 그런 시기들이 이제 조금씩 찾아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조금 또 다른 얘기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에요. 윌리엄 워든이라는 분이고, 그리프 카운셀링 앤 그리프 테라피 2002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책이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그래서 애도의 4가지 가업을 달성하는 게 보호자들의 목표이다. 현실을 수용하고 사별 슬픔을 겪으면서 애도 작업을 해나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또 적응해 나가고, 고인의 감정도 재밌지 않게 삶을 이어나가기. 그러니까 연결이 끊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너와 나는 이제 끝났어 안녕 이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녹아든 채로 살아나가는 것. 우리가 뭐 가족이 떠났을 때 장례 끝나고 끝 이제 우리 가족이었지만 장례가 끝났으니까 이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영원히 네 생일이나 그런 것도 안 챙길 거야 라고 살아가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기일도 챙기고 생일도 챙기고 가끔씩 생각나면은 간식도 사다 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다. 함께 연결된 채로 살아나가는 거.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의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죽었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나에게 여전히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로 함께 살아나가는 거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 정리할게요. 상담자의 역할은 그래서 사별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또 특히 이 주변의 비난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 슬픔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안전한 벽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페노스 이후의 삶을 계획하고 또 실천할 수 있게. 저는 상담 막바지가 되면 그런 것들을 항상 물어보거든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연결된 채로 어떻게 같이 살아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애도의 단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애도는 끝나는 게 아니라 완성되는 거다라는 거. 이 정도 슬퍼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가끔 이 슬픔에 대해서 조금 너무 관대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도와 슬픔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관대하지 못한 사회가 아닌가. 그러니까 반려동물 사별도 마찬가지고, 약물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슬퍼도 되는 일이다라는 거. 슬프면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아까 1년이라는 기준이 있었잖아요. 1년이 지나면 슬퍼하면 안 되는 건가? 이건 여전히 슬픈 일이고 계속해서 슬픈 일이다. 슬퍼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상이나 대인관계나 직무나 이런 것들을 방해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슬픔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줘야 하고. 그래서 이런 사별들이 정상적인 애도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인지행동 치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오류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들도 중요해요. 흑백 논리적인 것들, 과잉 일반화하는 거, 고양이 한 마리 키우지 못했으니까 나는 쓸모없는 인간, 이런 오류들을 바로 잡아주는 거. 그리고 당위적인 사고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산책 매일 시켰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지 않고 집에서 돌봐줬어야 되는데, 그때 아픈 거 알았어야만 했는데, 그러니까 have to, must, 막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그 영어 단어로 표현되는 그 말들을 우리가 고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에 굉장히 오래됐지만 여전히 대세인 수용전쟁 치료 같은 것들. 또 SBS에서 지난주부터 방송하더라고요. 20분의 기적, 내 마음 설명서, 마음 챙김적인 요소들, 수용, 액트, MBSR 둘 다 굉장히 좀 각광받는 심리치료적인 개입인데, 그런 것들도 공부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바꾸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막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 내가 반려동물을 떠나보는 슬픔이 다시 한번 올라왔구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 영상도 해보면서 그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보면 슬픔도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한 거다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만약에 내 머릿속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고 내가 편해질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할 것인가? 아무도 그렇게 다 지워버리고 싶다 하는 보호자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 기억을 가지고 살기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슬픔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선택한 슬픔이다. 기꺼이 받아들이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자세 같은 것들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사례도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허락되지 않아서 조금 이거는 제 책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 있는 내용이랑 어떻게 보면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적용해 본 그런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노화나 질병으로 보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수용적인 그런 접근들을 좀 더 도와드리거나 당위적인 사고들 뭔가 이렇게 했어야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수정해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학대나 이런 외상적인 사별을 했을 때는 안전감이나 신뢰감을 회복시켜 주는 거 그리고 이 사별 과정에서 있었던 트라우마 자체에 대한 그런 고통들을 감소시켜주기 위한 EMDR이라든지 그런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보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궁금하신 부분은 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